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는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도 한데요. 우리는 과학적인 토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도메인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진화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생물이 지구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와 형태가 변화한 형상을 바로 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들은 이제 매우 오래전에 나타났죠. 그래서 대부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성캠브리아 시대부터 생명체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약 38억 년 전이에요. 약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을 거고, 수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생겨나고 멸종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생겼던 생물들도 대부분 멸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의 구조와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측은 안 되죠. 관찰하고 예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화를 했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화석입니다. 화석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생물들이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급격하게 메몰이 됩니다. 갑자기 묻혀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높은 압력을 받아서 지층 속에 묻혀서 그대로 보존된 것이 화석입니다.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그래서 이런 화석은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요. 현재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석이 약 35억 년 전에 남조류 세균의 화석입니다. 이 화석을 통해서 생물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어떤 환경에서 생물들이 살았는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원을 설명해주는 자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고래 같은 경우가, 지금 고래는 이제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뒷다리가 있는 고래가 발견이 됐대요. 다시 얘기하면 뒷다리가 있던 고래가 지금의 고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래는 사실은 육상에서 살던 네바 달린 동물이었다. 근데 얘가 점점 물로 가서 살면서 뒷다리가 겉으로 보이지 않고 흔적만 남아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석은 옛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부학적인 증거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상동기관과 상사기관인데요. 상동기관은 겉모습은 전혀 달라요. 근데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기원 동기나 기본 구조와 그리고 발생 기원이 거의 비슷한 기관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아니면 구조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공통조상으로부터 생겨났는데 얘네들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종으로 진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척추동물의 앞다리거든요. 기본 구조를 보면 다 같아요. 사람이나 고양이나 고래나 박쥐나 새나. 근데 하는 역할은 다 다르죠. 그 이유가 바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혹은 상사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상사기관은요, 구조랑 발생 기원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어쩌다 보니까 같은 환경에 살다 보니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기관들입니다. 신기하죠. 왜냐면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려 하면 그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곤충의 날개. 곤충의 날개도 나는 거죠. 새의 날개 나는 거죠. 기능은 같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기원이 전혀 다릅니다.
구조도 달라요. 하지만 하는 기능이 똑같은 상사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화 발생학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동물을 보면요, 초기 모습이 매우 비슷해요. 배아일 때 우리가 이제 막 인간이 되기 직전 혹은 생명체가 되기 직전 이 배아일 때 모습을 보면요, 너무 비슷해요. 닭과 사람도요, 발생 초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가미 틈도 나타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상이 아가미를 사용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척추동물이 결국은 공동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은 분자 생물학적인 증거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DNA를 분석합니다. 단백질을 분석합니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DNA의 구조가 대부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생물의 DNA가 비슷하다는 얘기는요, 공통 조상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DNA의 일치도는요, 특히나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많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원숭이는요, 100%에서 95%,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헤모글로빈 아미노산 서열과 원숭이의 아미노산 서열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이런 진화는요, 어떻게 진화가 됐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다양한 학설들이 있어요. 바로 이 학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요, 바로 용불용설이에요. 용 필요하고 불용 필요 없다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남고 필요 없는 거는 없어질 거다 라는 게 바로 용불용설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데, 용불용설입니다. 이거는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린을 봐라. 기린은 원래 목은 짧았다. 근데 목 높은 곳에 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고개를 쭉 내밀다 보니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타당할 것 같죠, 왠지. 그런데 오늘날 이제 밝혀진 바로는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요, 유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유전은 어떻게 됐죠? 유전자에서 유전이 됐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형질, 내가 억지로 뭐 다리를 늘렸다, 혹은 내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쌍꺼풀을 만들었다, 이런 형질은 유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 바로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윈은 뭐라 얘기하냐면요, 자연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 다시 얘기하면 적응의 문제다. 그래서 다윈은 기린을 뭐라고 했냐면요, 기린은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근데 자손을 낳다 보니 어쩌다 보니 목이 긴 애도 있고 목이 짧은 애도 있었어요. 근데 목이 긴 애가 먹이를 더 잘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긴 애들이 자꾸 자손을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목이 긴 애들만 남았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응의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연 선택설을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은 일단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요. 먹이에 비해서 많은 수의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은요, 다양한 변이가 저마다의 형질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목이 긴 애도 있고 목이 짧은 애도 있고 키가 큰 애도 있고 키가 작은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면 살아남아야 되죠.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환경에 더 잘 적응한 변이를 가진 개체, 그러니까 얘가 우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환경에 더 적응하기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죠.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낳아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얘네들만 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진화다라는 얘기예요. 우수한 개체가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게 우수하다고 느끼는 것 뿐인 거예요. 어쩌다 보니 환경에 잘 적응하는 운이 좋은 개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돌연변이설이에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물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죠. 유전이 되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돌연변이가 환경에 잘 적응이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얘가 진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돌연변이설입니다. 이번에는 격리설이에요. 이 격리설은요, 같은 종의 생물인데 절벽 빙하 혹은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지게 돼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집단이 분리되면서 각각 그 환경에 맞게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랜드 캐니언의 영양다람쥐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다람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랜드 캐니언 양쪽 가장자리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목이 돼버렸어요. 또 혹은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해서 저기 남미에 가기 한 어려운 데 있어요. 한 이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핀치새들 혹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엄청 대류가 떨어져 버렸죠. 원래 우리 판구조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판이 움직이면서 대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맞게 자기들끼리 진화를 하게 된 캥거루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에 없는 특이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게 격리설의 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대에 와서 진화론은 어떤 선택을 얘기하느냐? 다 얘기합니다. 자연선택, 돌연변이, 격리 등에 의해서 함께 일어났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요. 이 널따란 평원에 토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평원에 강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고 멀어져 버렸네. 그래서 떨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돌연변이들이 나타납니다. 이 돌연변이가 나타났죠. 회색과 빨간색 돌연변이가 나타났죠. 이 돌연변이 중에서 하필 이 회색과 빨간색이 적응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요 섬에는 회색, 요 섬에는 빨간색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지만 얘네들은 이미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분리가 됐던 거겠죠? 자, 이제 개념학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진화의 증거들은 생명현상에 대한 유전 정보를 지닌 무언가 관련이 깊죠? 바로 유전자와 관련이 가장 깊죠. 결국 이 유전자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생물의 유전자 구성이 비슷하다는 것은 진화적으로 무슨 의미를 설명하는 건가요? 결국은 이 두 생물이 어떤 상황인 거죠?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윈은 진화의 원리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 진화가 일어난다는 뭐죠? 자연 선택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오늘날 인정받지 못하는 건 뭐죠? 자,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죠. 내가 쌍꺼풀을 해서 내 자식이 쌍꺼풀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바로 진화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